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세인트 메리 대학 경영대학의 잉선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과 세계 한인들을 위해 귀한 역할을 하는 세계 한인무역협회의 국제통상전략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초대해 주신 신현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스마트한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혁신 5.0으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자신을 소개하자면은 저는 혁신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입니다. 몇 년 전에는 영국에서 리빙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혁신 5.0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책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초대도 받아가지고 리빙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유엔에서도 얼마 전에 강연을 해가지고 나름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재미있는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미국에서 그 JF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2개의 대학들이 있고 다리는 46개, 공항도 2개나 있죠. 이게 존 F.K.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대통령인데 그를 가장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이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강연에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혁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까를 물어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혁신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다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싶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랬듯 혁신도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혁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혁신의 정의, 혁신의 진화, 그리고 혁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의 정의를 접근하기 전에 왜 혁신이 중요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 진화해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적 초점도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전후에는 베이비 부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수요가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한정이 됐었습니다. 그 수요자의 시장이었습니다. 공급자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효율성이 중요했죠. 실수를 최소화시켜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o things right. 어떻게 올바르게 일할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일할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구 증가는 좀 정체화되었는데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차고 넘치니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략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고 하죠. 효과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how to do right thing.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할까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정보 시스템이 등장을 하죠, 또. 그래서 큰 기업들이 비싼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큰 기업들이 규모가 적은 기업보다는 훨씬 경제에 우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뛰어난 의사결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최근에 생겼냐면은 일단은 정보 시스템 자체가 커머디티화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비싸서 아무나 못 사는 거였는데 요즘은 누구나 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수십억 하던 ER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지금은 무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면 어떤 기업인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희소성이 넘치던 정보 시스템이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치약 칫솔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 정보 시스템이 희소할 때는 그걸 가질 수 있는 큰 기업만이 의사결정을 잘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발달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효율성도 누구나 다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고 또 정보 시스템이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누구나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일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How to do new things.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혁신성이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혁신이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요. AI의 등장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최근 게 아니라 1980년대 초반에 나온 타임 매거진 표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봇이 들어오니까 로봇이 제조업을 없애버릴 텐데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조업은 그렇지만은 인간이 하는 어떤 좀 더 지식을 필요한 일들, 생각을 필요한 일들은 AI가 못 따를 거야 하고 우리가 믿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AI가 개척하지 못할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바둑에서조차도 인공지능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이세돌 기사를 꺾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좌절과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돌 기사가 한 판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세돌 기사가 한 판을 이긴 이유는요. 누구보다도 예측 못하는 수, 즉 창의적인 바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AI를 이긴 경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왔던 창의성 쪽도 AI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동시에 희망은 이세돌 기사가 평상시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를 잘 뒀는데 이겼듯이 우리가 창의적이나 혁신적인 쪽으로 잘 우리의 역량을 쌓으면 충분히 AI로부터 차별화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세상, 그 뉴노멀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뉴노멀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이동을 덜 하게 되니까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그리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각 나라가 접어든다거나 부정적인 것도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얽혀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노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창의적인 해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코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닥은 가장 뛰어난 브랜드였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코닥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코닥이 파산 신청을 한 것은 디지털화에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우연히도 제가 그 당시에 뉴욕 주립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마침 또 코닥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코닥 사장님들과 운동도 같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이미 20년 전입니다. 이미 그때가 제가 초창기 교수 시절이니까 그때도 이미 코닥은 디지털화에 많은 공을 쏟고 있었고 실제로 이지쉐어 같은 나름 성공적인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코닥이 왜 망했냐면요. 하던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필름이 이제 곧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오면 필름이 안 팔릴 텐데 그 대책이 어떠세요? 했더니 코닥 임원이 저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받아들이겠지만은 인도, 중국 같은 곳은 디지털 카메라를 받으려면 아직도 수십 년을 걸릴 거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름 시장도 아직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놀랍게도 불과 몇 년 만에 중국도 모든 걸 디지털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필름 시장이 죽었는데 그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가진 코닥이 필름 시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요. 필름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도 버려야 될 건 버렸는데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왼쪽 상단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서핑을 하고 있는 그게 fu지입니다. fu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날 fu지 사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fu지 필름을 만들려면은 화학 제품이 한 수많은 종류의 화학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품이 들어가면요. 필름이 상하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그럼 이 필름을 여자 얼굴에 바르면은 여자 얼굴이 오래 가겠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콜라겐 크림 로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창의적, 혁신적 사업의 다각화가 아닙니까? 필름 만들던 회사가 본인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를 활용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이런 창의적인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fu지는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fu지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적인 다각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닥은요, 그 자리에 머문 겁니다. 하고 있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필름에 너무 연연했던 것이었습니다. 디지털화를 늦었다기보다는 필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fu지를 보십시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는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징,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프로세싱, 이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15년 정도 후에 그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fu지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필름, 그러니까 광학이나 정보 프로세싱 쪽에서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늘 반복됩니다. 이게 애플의 딜레마입니다. 애플 보시면 아이폰 이후에 사실은 그다지 큰 혁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패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이패드는 이미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애플 매출액의 단지 7%만이 아이패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희망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애플의 매출량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 줄은 이유 중에 하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더 많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애플이 아주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런 면에서는 아이폰 이후에 또 다른 혁신적인 성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오랜 스티브 잡스 이후의 오랜 딜레마가 웨어러블을 통해서 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조금 다르죠. 처음부터 다각화했죠. 그 온라인 스토어가 잘 되지만은 처음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AWS라고 클라우드 쪽으로 나가가지고 지금은 클라우드 쪽에 손도 엎치고 대부분의 순이익은 AWS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각화가 창의성, 혁신이 중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개념이 뭘까? 혁신의 개념이 뭘까를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하다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적용돼 가지고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서 의사결정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해 당사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반영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주로 두 가지 사진을 갖고서 혁신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사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리버와키라는 겁니다. 원래는 비만 오면 홍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던 곳인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대로 갈 수 없지 않냐, 우리 한번 이것을 미국의 베니스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강 주변은 아주 멋진 식당과 공연이 넘치고 호텔도 있고요. 그리고 유람선이 둥둥 떠다니는 곳을 해가지고 1년에 한 2천만 명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한 1조의 매출액이 생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허 제품입니다.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특허인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건물에 화재가 나면 대부분 불에 튀어서 사람이 죽는다기보다는 연기로 질식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호스를 아래쪽으로 쭉 집어넣으면요, 변기에 고인 물 때문에 연기가 안 들어가니까 한쪽 끝은 입에 넣고 한쪽 끝은 그 집에 끝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숨을 쉬면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과 이것 둘 중에 어느 게 혁신인가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답은 이건 혁신, 이건 발명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특허도 받았고 이거는요. 근데 호텔이나 집에 이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발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발명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혁신이 되는 겁니다. 2천만 명이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게 발명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혁신의 수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했을 때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달콤한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걷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떼놈이 되셔야 됩니다. 곰이 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예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캠코더 카메라는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재주를 부렸죠. 그래서 돈을 걷어간 것은 소니였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요, 척스였는데 돈을 가져간 것은 팸프스나 허기스였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린 것은 6degrees.com이었고요. 그 열매를 수확한 것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퍼스널 컴퓨터에 씨앗을 뿌린 것은 IBM이었는데 그 열매를 가져간 것은 OS를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CPU를 공급하는 인텔이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시스코였죠. 근데 그 열매를 따간 것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었고요. 최근에 모바일 컴퓨팅은 조금 다르지만 씨를 뿌린 삼성이나 애플은 또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좀 더 쉽게 많이 번 것은 넷플릭스 같은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되고 수확하는 사람들도 제일 좋은데, 최소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버는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창업가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진 오른쪽에 아래쪽에 나온 분은 정통부 장관을 역임했었고 KT를 이끌었었고 LG U+를 이끌었던 이상철 전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탈통신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했냐면요, 통신이란 것은 인프라를 까는 거죠. 한마디로 재주를 부리는 겁니다. 열심히. 그럼 재주를 부렸으면 돈도 걷어가야 되는데 그 돈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에서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한 20년 전부터 그런 미래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T 사장을 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탈통신을 외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비즈막 메카라는 그 온라인 앱스토어도 만들었었습니다. KT에서.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앱스토어보다 훨씬 빠른 거였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했는데, 이런 탈통신의 노력도 제주도 부리고 돈도 벌자 하는 그런
아이디에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구자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혁신은 두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수확하는 건데, 그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힘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있는 사람들은요, 씨를 뿌렸을 때 폭풍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노프로너십이라고 합니다. 이노베이션하고 앙트레프로너십을 섞은 거죠. 그래서 혁신가가 되고 싶으시면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은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혁신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게 진화했듯이 혁신도 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제가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진화도 쭉 설명드릴 거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저는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한 큰 여정이었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단일 기업들이 모든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들이 발달된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모여있는 것이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차지하고 있으면은 굳이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어떤 일용품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중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정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은 협력이죠. 협력이 중요해졌고요. 세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이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그런 현상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능동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IT 자체가 본드가 된 겁니다. 접착제가 돼가지고 이 기업과 저 기업을 쉽게 붙일 수 있고 또 윤활유 역할까지 합니다. 붙었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IT가 접촉제나 윤활유에서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협력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의 진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에서 내가 만든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R&D를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 연구 개발은 부서는 얼마나 많은 직원이 있는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폐쇄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이런 모델로 많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IH 신드롬이 유명하죠. Not Invented Here Syndrome, NIH라고 합니다. 지금은 혁신의 아이콘인 프록터 앤 갬블에서 유행하던 건데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맨날 수레에다가 네모난 바퀴를 갈고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우연히 옆집에 보니까 동그란 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배워야죠. 배우고 동그란 바퀴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저건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빨리 변하고 고객의 니드가 수요가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단일 기업도 고객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협력적 혁신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아주 뛰어난 파트너한테 맡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나이키 신발이 대표적인 겁니다. 나이키는 신발 안 만듭니다. 나이키는 자기 자신들을요, 브랜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합니다. 브랜드 관리 회사입니다. 에어 조단처럼요. 그래서 제조는 뭐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맡기는 식으로 운송도 맡기고 광고 빼놓고는 다 맡기는 겁니다. 직접 안 하고. 이걸 협력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애플입니다. 이 지도는요, 애플의 공급업체의 숫자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애플은 사실은 심지어 조립도 안 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애플은 이노베이션 앤 디자인, 혁신과 디자인만 잘합니다. 그래서 주로 애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혁신, 디자인, 고객 서비스 정도입니다. 그런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국 쪽에 있습니다. 지금 셴젠이죠. 홍콩 바로 옆에 있는
팍스콘에서 조립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보시면 대부분의 핵심 공급업체들이요. 한국, 일본, 중국 쪽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플도 본인이 잘하는 디자인과 혁신만 하고 나머지는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걸 협력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협력적 혁신은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혁신의 대상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냥 기업, 조직 간의 혁신만 얘기했고, 두 번째, 빌리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내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면은 갖고 있다가 버리는 것보다 남들이 쓰게 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방형 혁신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우리 곁에 의외로 가깝게 다가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할 때 개방형 혁신을 받아들이는 정부 3.0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이건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이 얘기하듯이 개방형 혁신입니다. 3.0은요. 혁신 3.0은 협력의 대상을 오픈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협력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의 방향이 오픈된 겁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빌리는 얘기만 했거든요. 이제는 빌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가 버리지 말고 빌려줘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주 똑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록터 앤 gem블입니다. 이게 프링글스 프린트라는 감자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감자칩 하나하나에 퀴즈를 써가지고 칩 하나 먹으면서 계속 문제를 풀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어흥하고 울면 그 소리가 몇 마일까지 날아갈까요? 뭐 그런 문제, 재밌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혁신 1.0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번 기술을 만들어 볼까? 따져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두 번째, 혁신 2.0? 그럼 아이디어를 빌려볼까? 생각해보니까 남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세 번째, 개방형 혁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공고를 했어요. 우리가 펄펄 끓는 기름물에서 나오는 칩에다가 감자칩에다가 퀴즈를 먹는 잉크를 써야 되는데 기술이 있으세요 하고 전 세계에 알렸더니요. 놀랍게도 이태리에 있는 작은 빵집 주인이 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만든 게 프링글스 프린트입니다. 개방형 혁신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예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트렌드인 생태계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던 거예요. 과거에는 가치사들이라고 했죠. 가치사들은 주로 단일 산업 그리고 선형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조직들이 협력을 할 때 공급업체, 제조업체 이런 선형적인 관계, 공급, 제조, 운송 이런 선형적인 관계의 협력만 얘기했는데 생태계적인 협력은 뭐였냐면요. 산업을 가로지르는 수평수직적 협력이 막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에서는요. 어떻게 자원을 잘 관리할까가 중요했는데 생태계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자원을 조화롭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케스트라처럼 잘 섞을 수 있을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강조를 하고요. 가치사슬에서는 내부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걸 중요시 하겠는데 생태계에서는 교류를 중요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파트너들과 교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치사슬에서는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중요시 하겠지만은요,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더 살찌우게 했을까? 그런 걸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가치사슬에서는 가격에 기반한 경쟁을 강조하는데 생태계에서는요, 차별화를 강조합니다. 뭔가 좀 혁신적인 거, 남과는 다른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강조를 하고, 그리고 가치사슬은 가장 중요한 게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한 건데요. 생태계는 산업을 가로지르는 협력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사들에서는 재고 관리도 just in time을 강조하는데 필요할 때만 가져오면 돼 소량으로. 근데 생태계의 관점에서는요. 뭘 가져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NEM, Not Even Mine's Inventory라는 개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엔 액세스 이코노미라고 하죠. 가진 것보다는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온 게 혁신 4.0입니다. 그래서 혁신 4.0 하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을 가로지르는 협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잘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넓은 입구 쪽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조직들이 공동의 가치를 이룩하려고 모여들다 보면은요, 노력하다 보면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수렴이고 그걸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에서는 컨버전스를 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수렴이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편의상 융합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다 나은 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공유 목표, 공유 가치가 중요한데 우리가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본 전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기업이나 국가가 시민보다 고객보다 똑똑해가지고 일방통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다들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목표를 정의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BMW죠. BMW는 코크리에이션 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다양한 고객들이 모든 제품, 신제품 개발을 모든 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부엌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좀 더 잘 만들고 싶어요. 옛날에는 R&D에서 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요, 주방장인 것 같아요. 조리사들. 그래서 세계적인 조리사들을 초대해가지고 클럽 드 셰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97% 정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얼굴을 정말 잘 알아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나은데, 그럼 페이스북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요? 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공동 창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나야, 나야, 나야 하고 계속 알려주니까 페이스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워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의 가치를 공동으로 만드신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페이스북이 늘 얘기를 했지만은 정부의 규제로 진행 못했던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출시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 이름을 리브라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출시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큰 뉴스였는데, 자, 하여튼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도 공동 창조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공동으로 창조해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융합입니다. 영어로는 convergence. 그래서 융합의 조건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시너지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어떤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 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shared goal, 그러니까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융합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지우개와 연필 묶었더니 연필 달린 지우개가 나왔고, 또 피아노의 아이디어를 갖고서 타자기를 만들었고, 롤러코스터 아이디어를 갖고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융합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적용적 융합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오른쪽에 적용하면 새로운 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꼬마가 사실은 제 아들인데, 한 7년 전 사진이네, 지금 보니까. 한 5살 때, 정말, 4살, 5살 때 정말 개구장이었는데, 팔을 1년 동안 3번 다쳤으니까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행복해 보이죠, 아직도. 근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었고, 그 디즈니랜드 장난감 가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돈을 좀 투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깁스를 하면은 간지러우면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고어텍스라는 데서 만든 숨 쉬는 깁스입니다. 영어는 캐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간지러우면 수영합 찬물에 담그거나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시원하면 덜 간지럽거든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게 숨 쉬는 거라, 고어텍스라 한 20분 지나면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이런 혁신이죠. 그냥 고어텍스는 섬유입니다. 그 섬유의 아이디어를 메디칼, 의학 쪽에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저쪽에다 실천하면 혁신이 된다 하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것을 합치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코로나, 우리 선별검사, 드라이브 스루로 우리나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패스트푸드 식당, 맥도날드 같은 데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의료 쪽에다 적용하니까 혁신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융합은 융합의 유형은요, 서로 다른 걸 합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합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이 한동안 굉장히 대세였고, 또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다시 옛날에 그 위치를 다시 회복했는데, 근데 블록체인 하면 되게 혁신적이잖아요. 새롭고. 근데 놀랍게도요, 아이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폰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에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카메라, 녹음기, MP3 플레이어, 뭐 GPS, 내비 다 기존에 있던 걸 합치니까 혁신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년, 20년, 30년, 40년 된 기술들을요.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합치니까 혁신이 된 겁니다. 이렇듯 있는 것들을 뭉치면 혁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의 대상을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혁신하면 여러분들 그냥 제품? 서비스? 근데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혁신의 대상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혁신 중에 가능한 것을 여러 개 동시에 묶어서 융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마존은 제품 혁신도 아니고 물류 혁신입니다. 주문하면 무조건 이틀 동안 오는 겁니다. 어디 사시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을 예를 들면은 정수기 회사. 옛날에는 정수기 팔아도 돈 벌었는데 요즘은 정수기 물 배달하고 소독해주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것은 어떤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거거든요. 영어로는 value capture,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듯 다양한 혁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혁신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융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융합적 혁신은요. 그래서 이건 피러팍이라고 세계적인 조리사인데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 가족들이 갔더니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음식에 고추장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뭐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생각나는 게 그 혁신을 잘하면은 퓨전이라고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요리 쪽에서는 혁신을 잘하면 퓨전이라고 한다 합니다. 근데 혁신을 못하면 땅땅땅 퓨전인데 뭐냐고 하길래 다행히 제가 맞췄어요. 컨퓨전 아니냐고 혼돈. 그래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혁신을 잘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점들을 많이 알아야 된대요. 다양한 경험. 예를 들면 본인은 하와이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하와이 음식을 잘 알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잘한답니다. 그리고 서부에 한참 살았기 때문에 서부 음식을 잘 알고 공부는 CIA에서 했거든요.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해가지고 조리대학을 나왔죠. 제일 유명한 동부에. 그러니까 하와이, 한국, 미국 서부, 미국 동부의 음식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융합을 잘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 점들이 많아야 되니까 경험을 많이 해라 젊을 때. 두 번째로 강조한 건 뭐였냐면요. 이거죠. 융합을 못하게 되면 컨퓨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하나하나는 다 이쁜 분들이에요. 근데 이쁜, 각자의 가장 이쁜 부분만 모아서 가운데 만드는 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여자의 모습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따로 보면 좋은데. 이건 컨퓨전이거든요. 왜 컨퓨전이었냐면은 융합을 하되 융합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러분들 MRI 찍으면 참 힘들잖아요. 지루하고 꼼짝 못하고 20분 뭐 30분 계셔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폐대 공포증도 느끼는데 사실 근데 MRI는 MRI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MRI가 좋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기계죠. 그래서 필립스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럼 기계를 갖고 차별화할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제품 기계의 성능이 아니었어요. 경험이었어요. 그럼 경험을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골프를 좋아하면은 MRI 찍는 그 방을 골프장으로 만들고 바다가 좋으면 바닷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MRI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괴물인 줄 알고 막 울고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또 냈습니다. 그 옆에다가 미니어처 조그만 MRI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형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 인형을 집어넣으면 저
오른쪽 상단에 나온 것처럼 인형 뱃속에 뭐가 있는지가 딱 보여요. 인형은 멀쩡한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애야, 이 기계는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뱃속에 어떤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를 잡으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니? 그렇다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얼른 봐주세요 하고 눈 스스로 눕는답니다. MRI 기계에. 이게 다 고객 중심의 접근이지 않습니까? 경험을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의 목표는요,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고객 중심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보다 나은 경험을 고객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혁신 4.0을 여기까지 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참 세상은, 기업들은 더 나은 제품을 싸게 만들었고 우리 고객들은 많이 즐겼는데, 근데 세상이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죠. 보통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이 아름다울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코노믹 디바이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8명이 가진 부의 가치와 돈이 없는 하위 50%가 가진 돈의 가치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디바이드, 그렇죠. 좋은 학군에 다니는 학교에 가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그냥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 나쁜 학교 가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면은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같은 디지털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 세 번째가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극우, 국자. 자, 이런 걸 해결하는 역할을 혁신이 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오히려 더 악화시킨 면이 많고요. 특별히 이코노믹 디바이드에서는요. 요즘 보면은 최근에 팬데믹 때, 코로나 사태 때 통계를 내보니까요, 부자들, 그러니까 재산 1조 이상을 가진 부자들의 가치는요, 50%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50%가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단 한 6개월 동안에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신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됐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부자뿐만 아니라 골고루 잘 살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비교적. 너무 큰 차이가 안 나면요. 자,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혁신 5.0입니다. 저는 그걸 리빙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리빙 이노베이션 하니까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구 혁신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올 때는 혁신 5.0으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제가 강연을 했는데 기자 선생님께서 번역을 생활 혁신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의 혁신을. 근데 그 뜻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리빙 이노베이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서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혁신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혁신하는 방법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혁신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혁신의 목표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좋게 해주는 그런 혁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을 얘기하기 싶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리빙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기존의 혁신하고? 저는 맨 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혁신은요, 이해 당사자, 특히 고객들의 만족만 지키면은 가장 좋은 걸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양극화가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을 통해서 공익적인 목표도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가치를 올려주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준과 동시에 공익 부분도 기여를 함으로써 기업도 잘 되고 고객도 잘 되는 그러한 스마트한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스마트 퓨처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혁신은요, 그냥 가치를 만드는 혁신입니다. 기업이나 고객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혁신은요, 좀 더 고귀한 목표.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기업과 고객이 잘 된 걸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사는 걸,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그 둘 사이에 탕충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면은 이윤이 상실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죠. 사회적 공헌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이윤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 다 되는 건 불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뛰어난 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정보 시스템만 지혜롭게 활용하면은 충분히 뛰어난 정보 시스템과 우리의 창의성이 결합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고귀한 목표도 할 수 있다고 믿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첫 번째, 통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창의력이 20배가 늘어난대요.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창의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이 정말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I가 들어가면은 일자리 3개를 줄이는 동안 하나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또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60세면은 다 은퇴하면 40년을 일 안 하고 사셔야 되는데 사실은 건강한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쌓아온 지식을 썩 은퇴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썩힌다는 건 굉장히 아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연세는 많고 노하우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내는 혁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후손들한테 빌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까? 이런 혁신들이 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그 리빙 이노베이션 구조인데 이 구조의 핵심은 맨 가생입니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제가 얘기한 발달된 혁신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충관계, 기업의 이윤과 사회 공헌 사이의 상충관계를 극복해 가지고 기업도 잘 되고 고객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는 혁신을 이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발달된 정보 시스템, AI, 센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가지고 문어의 촉수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문어의 촉수가 대단하대요. 안 봐도 물결의 흐름에 아주 미묘한 변화만 갖고도 이게 물이 흐르는 건지 주위에 천적이 왔는지 먹잇감이 있는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문어의 촉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민감한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내 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가야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걸지, 어떻게 가면은 정말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동시에 우리가 이윤도 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맨 가생이고요. 그 안에는 바로 혁신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디자인, 공동창조나 융합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안에는 혁신의 주체 그리고 혁신의 수혜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 스마트 퓨처입니다. 스마트 퓨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은 번성하고 고객들은 행복하고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아주 윈윈이죠. 그런 세상을 스마트 퓨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맨 가생에 IT를 활용한 센서로요.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뛰어난 혁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doing well by doing good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적 역할에 치중하면 이윤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역할에 치중하는 게 오히려 이윤이 늘어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퓨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퓨처는 뭐냐면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혁신을 통해서 해결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조직은 더 번성하고 우리의 환경은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고 제가 이 꿈을 유엔에서도 나눴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Doing well by doing good.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게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시겔이라는 사람들이요,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세상에 도움을 주는 유익을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해서 성과가 어떨까 봤더니 40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 이미지가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애플 이미지가 좋은 이유는요. 브랜드 아이디어, 애플만의 선한 브랜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애플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게 창조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게 애플입니다. 그럼 코카콜라는 뭐죠? 코카콜라는 이럽니다. 오픈 해피니스입니다.
코카콜라 병뚜껑을 따서 마시는 순간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했습니까? 혼자 마시지 말자는 캠페인 하지 않았습니까? 병뚜껑이 특이해가지고요. 친구 한 병, 나 한 병, 두 개를 사가지고 뚜껑끼리 대고 돌리면 뚜껑이 열려요. 근데 하나만 갖고 열리면 안 열립니다. 그만큼 서로 소통하면서 위로하면서 도우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와비파커라는 안경점입니다. 참 놀라운 게요. 안경은 값이 천차만별이죠. 엄청 비싼 것도 있고 엄청 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는 그 시장의 한 3분의 2가 한 단일 기업이 점령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 선글라스하고 그리고 몇십 불짜리 그냥 우리 편으로 싼 것도 같은 공장에서 나옵니다. 네. 애플이 박스콘 활용해서 만들듯이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원가는. 근데 이제 그걸 안 그 미국 대학생들이 좀 화가 났어요. 왜? 안경이 깨졌는데 안경 수리비를 보니까 한 7, 800불 하는 거예요. 그럼 태블릿 PC 가격하고 안경 값이 같은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안경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와비파커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안경 모델 5개를 골라갖고 주문을 하면요. 배달해 줍니다. 그럼 5개를 착용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의사 처방전과 보내면은 만들어서 보내주는 건데 이게 아주 혁신적이었던 게 소셜 네트워킹이 들어갔습니다. 5개가 오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5개 찍은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니? 그럼 친구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1등한 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서로서로.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했고요.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고 두 번째는요. 안경 한 쌍을 주문하면요. 또 다른 걸 하나를 어려운 곳에 있는 빈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소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경 하나를 주문할 때마다 어딘가에 있는 안경도 없는 어려운 아이들이 안경을 하나 얻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빙 이노베이션 아주 좋은 예죠. 안경 팔고 동시에 사회 유익도 끼치고 또 고객도 의미 있는 소비를 하니까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라이프 스트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매일 한 3,000명 가량이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죽어갑니다. 매일. 그래서 나온 게 이 아이디어입니다. 한 1불도 안 되는 건데 물이 먹고 싶을 때마다 지저분한 물이라도 이걸 딱 꽂고 빨대처럼 빨면요. 자동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겠죠. 기업은 돈 벌고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런 혁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doing well by doing good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랜턴 많이 쓰는데 태양열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낮에 등산할 때 백팩에다가 달아놓으시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밤에 키면 되고요. 정말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이거 하나 사면요. 여러분들은 전기가 있는 게 다양한 얘기지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전기가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하나 무료로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활용해서 친환경 운동에 기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비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도 하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소비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이걸 만든 교수님들 두 분한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유전자 가위 같은 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 파킨슨병 같은 거에 희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정말 멋진 예고요.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디바이드가 중요한 거는요. 그게 있으면 어린이들이 이런 거죠. 부잣집 아이는 50m 앞에서 100m 달리기 시작하고 없는 아이는 100m를 다 달리는 겁니다. 그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같은 기회는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극복돼야 됩니다. 디지털 편차가 있으면요. 이 다음에 삶도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편차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그렇죠? 테슬라 사장이죠. CEO인데 이 사람은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무선 인터넷 신호를 줘가지고 인터넷을 없는 곳에 아프리카 같은 곳에 제공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주 초대형 드론을 하늘에 띄워가지고 와이파이 시그널을 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인터넷을 되게 하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선사업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막 기부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기부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배달 사고가 많다는 걸 알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어려운 사람들 쓰라고 돈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 거둔 기간에서 월급으로 다 썼더라. 뭐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더라고. 화가 나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정말로 생필품, 물, 빵 그런 거 사고 기근을 이기라고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돈 받은 사람이 뭐 마약하고 술 먹는 데 다 썼더라. 그럼 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빗기브 같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선단체입니다. 이건 뭐냐면 블록체인은요, 추적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100원을 내면은 그 100원이 누구한테 전달되는지, 또 그 100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저 최근에 나온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은 누구한테 가야 되고, 이 돈은 반드시 물값, 빵값, 쌀값으로만 쓰이지 술값이나 도박이나 그런 데는 못 쓰인다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도 가능합니다. 망고를 공급사들을 쫓아가 보니까요, 우리가 1,000원 내고 망고를 사면요, 그 중에 단 20원만 농부한테 가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블록체인의 투명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급사들을 블록체인에 담아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모두가 투명하게 보니까 횡포가 사라진 거예요, 중간상들에. 그리고 효율성이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1,000원 중에 20원만 가진 농부가 1,000원 중에 700원을 가져가더랍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땀 흘려 농사 지은 농부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상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요즘 추세가 공정무역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커피를 마셔도 아동 노동력 착취가 없었던 데서 만든 커피를 마시고 싶고, 다이아몬드를 사더라도 블러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판돈이 전쟁 자금으로 쓰이지 않은 블러드 다이아몬드 쓰기 싫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겁니다. 이건 블록체인 태그인데 이 태그가 달린 옷이거든요. 옷을 태그를 정보를 확인하면요, 이 옷이 원재료는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염색은 친환경 수준에서 썼는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동 노동력 착취도 안 했고 공정한 부의 분배가 있었고 친환경적인 염료를 쓴 데는 옷을 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예이죠. 자, 이렇듯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요, 저희가 혁신을 통해서 기업도 살찌우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IT를 똑똑하게 활용하면요, 기존에 있던 상충관계, 특히 사회적 공헌과 이윤 간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 코렐레이션, 상충관계를요 포지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을 부리는 거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스마트한 퓨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개념 사이의 차이인데요, 퓨처 스마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훌륭합니다. 이것만 해도. 뭐냐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걸 퓨처 스마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갖고서는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럼 내가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스마트 퓨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 퓨처는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미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을미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할 때는 참을미 안 느낍니다. 왜? 내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건 퓨처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퓨처는 뭐냐면은 내가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워졌어요. 왜? 우리가 액세스 이코노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의 경제입니다. 6년 된 에어비앤비가 100년 된 메리앗보다 많은 호텔 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메리앗이 50만 개의 방을 얻는데 100년이 걸렸다면,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방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액세스할 수 있는 방의 숫자는 수백만 개입니다. 접근의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버가 유명한데 우버가 자동차에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이코노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요, 멋진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은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자동차 만들려면 자동차 공장을 지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매그나 같은 기업한테 설계도만 주면은 그들이 마음에 들어만 하면 자동차 만듭니다, 그냥. 그런 액세스 이코노미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도전적으로 창조적으로 접근하면 스마트한 퓨처를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이 두 명의 유명한 사람 얘기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아이폰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었습니까? 저는 이랬었어요. 많은 분들이 동감한 내용이고, 아이폰을 보니까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기존에 있던 것을 창의적으로 합쳤을 뿐이에요. 융합이에요.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폰 안에.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왜 미리 요청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그러니까 비욘드 익스펙테이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점을 알아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해달라는 것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했어야 되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전 그걸 영어로 awakening experience, 우리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요청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까? 근데 그런 걸로 성공한 훌륭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폴 사이먼입니다. 폴 사이먼 하면 얼른 안 와닿더라도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면 아실 거예요, 쉽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라는 노래도 아주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있었어요. 25살 때 이미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BTS보다 더 유명하게. BTS가 그래미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미 25살 때요, 그래미상을 6개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듀엣이었거든. 사이먼 앤 가펑클.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의 듀엣이었는데, 이제 혼자 활동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스카브로 페어,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 그런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초로 레게 음악을,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레게 음악. 백인 최초로 레게 음악을 받아들인 분도 폴 사이먼이었고, 백인 최초로 아프리카 음악을 받아들인 분도 폴 사이먼이었습니다. 카리브해 음악, 푸에토리코 음악, 과감하게 전자기타도 도입했었고요. 1960년대에. 이분의 철학은 뭐였냐면요, 나는 내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보다는, 그거는 과거로 가는 거니까 난 별로 좋아하지 않다. 과거를 갖고 계속 노래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보다는 들어야 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무려 60년 동안 빌보드 차트에 올라갑니다. 처음에 17살 때 헤이스쿨 걸이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었거든요. 나이 70대가 될 때까지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유일한 가수였습니다. 비결은 뭐였냐면요,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해야 하는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퓨처 스마트는 그런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앞으로 이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자는 게 퓨처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퓨처는 뭐냐면요, 고객이 원해야 되는 것을 과감하게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하고 폴 사이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시키면, 특히 젊은 미래 지도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액세스 이코노미에 살고 있습니다. 접근 경제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 과거처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시는데 아이디어만 있고 도전 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퓨처 스마트보다는 스마트한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두가 되기를 젊은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